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VOA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미국과의 대화 의욕을 더욱 확실하게 접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외무성 신인 대미협상국장 명의 담화에서 미국 대통령이 자기에게 유리한 시간과 환경을 벌기 위해 유인층으로 꺼내든 대화 간판은 국무장관의 망발로 심히 훼손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의욕을 접고 우리 길을 갈 것이라며 건드리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지난 25일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화상회의 뒤 국무부 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G7 등 모든 나라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늦추기 위한 연방 지침을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2주 후에 정점에 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오는 6월 1일까지 잘 회복되는 경로에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때쯤이면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연방 지침은 오늘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주 4월 12일 부활절까지 경제활동을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10명 이상 모이는 것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막기 위해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감염되고 22만여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체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14만 명과 2,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 매일 10,000명이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에서 미국 전체 환자의 50% 이상이 나왔으며 사망자도 약 1,000명에 달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뉴욕 이런 3개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여행 자제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오는 4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오는 5월 초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에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72만여 명, 이 중 사망자는 3만 4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해 유럽 국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하루 10만 명 이상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이탈리아는 9만 7천여 명의 전체 환자 중 10,0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스페인은 8만여 명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사망자는 6,800여 명에 이릅니다. 독일은 6만 2천여 건, 프랑스는 4만여 건에 달하는 가운데 영국은 2만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세계 206개 국가와 영토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미국과 한국, 중국, 그리고 유럽 대부분 지역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오늘 일본 정부가 곧 미국 전 지역에 대한 여행 정보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여행 취소를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70억 달러를 은행 시스템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늘 성명에서 7일 만기 역환매 부채권 금리를 기존 2.4%에서 2.2%로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처가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실물 경기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 네 번째이자 지난 발사 이후 8일 만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또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비핵화 목표를 상기시키면서 도발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우주사령관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움직임에 대해 항시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향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인접국인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악몽이 될 것이라고 북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 네 번째이자 지난 발사 이후 8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한반도 시간으로 29일 오전 6시 10분경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며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230km, 고도는 약 30km로 탐지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 재원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발사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군이 대비 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도 이날 BOA에 북한의 발사체 발사 보도들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동맹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발사에 대해 북한 측에 항의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입장을 중국 베이징의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전달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 고노다로 방위상 등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빈틈없는 태세를 갖추도록 정부 각 기관에 지시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21일 발사 이후 8일 만이자 올해 들어 네 번째입니다. 앞서 북한은 이달 2일과 9일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한 데 이어 21일엔 북한판 에이테김스 미사일로 불리는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올 들어 네 번째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비핵화 목표를 상기시키면서 도발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9일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을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요,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오기를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29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초대형 방사포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은 지난해 북한이 쐈다고 주장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유사해 한국 군 당국이 분석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의 시험 사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30일 국방과학원이 인민군에 인도되는 초대형 방사포의 전술 기술적 특성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며 시험 사격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여부를 언급하지 않아 앞서 올 들어 진행됐던 세 차례 단거리 발사체 발사 현장에 참가했던 김 위원장이 이번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무기 발사 사진과 목표물을 타격한 장면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북한이 종전에 초대형 방사포라고 공개했던 무기와는 다른 모습이어서 한국 군 당국이 분석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앞서 초대형 방사포라고 공개했던 무기는 차륜형 이동식 발사 차량 1대에 원통형 발사관 4개가 탑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선 궤도형 이동식 발사 차량과 6개의 발사관이 식별됐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김준낙 공보실장은 3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지난해 8월 3일 공개한 사진이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7월과 8월에 발사했다고 주장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비슷하다는 설명입니다. 김준낙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입니다. 당시 공개했던 사진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됐던 부분이 있고 이제 오늘 공개했던 사진하고 비교 분석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설명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엇갈린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합참이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를 230km, 고도 30km로 발표한 것으로 미루어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4차례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는 비행거리가 모두 300km를 훌쩍 넘겼고 고도도 90km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입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보면 오히려 작년 7월 31일과 8월 2일에 쐈던 대구경 조종 방사탄과 비행거리나 고도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이 초대형 방사탄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작년 7월 31일과 8월 2일에 쐈던 대구경 조종 방사탄과 좀 닮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다만 대구경 조종 방사탄이나 초대형 방사포가 각각 400mm, 600mm로 구경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무기 체계라는 점에서 구경이 큰 두 종류의 방사포 명칭을 선전 효과가 더 큰 이름인 초대형 방사포로 통일시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북한이 기만책의 일환일 수 있지만 실제 6연장 초대형 방사포를 개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를요. 4연장에서 6연장으로 가는 거로 성공을 했든지 아니면 일종의 기만책으로 엉뚱한 걸 올려놨을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 실험을 하면서 뭐 그걸 하는 걸로 봐서는 기존의 이 대구경 방사포 보다 더 키운 발사관에 그러니까 초대형 방사포가 6연장으로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한국 군 당국은 어느 쪽이든 간에 초대형 방사포 등이 일반적인 방사포와 달리 유도 조종 기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 들어 연이어 참가했던 단거리 발사체 발사 현장에 이번에 불참한 데 대해 신형 무기 개발과 관련한 대내외 메시지 전달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본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불참은 유사한 훈련이 앞으로 일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미한 연합전력에도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입니다. 평택이 사실상 다 사정권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평택 기지는 결국 태평양사랑 다 연계해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보내는 시사하는 바는 큰 거죠. 이와 관련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이번 사격 훈련은 북한군이 최종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성능을 확인하고 추가 보완할 부분들을 제기하는 자리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방사포에 대한 개발 단계를 종료하고 양산 배치로 진입하기 직전 단계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난해 말 미군의 6번째 군대로 창설된 우주군을 책임지고 있는 미 우주사령관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움직임에 대해 항시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비 태세 영향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레이먼드 미 우주사령관은 27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전화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방어에서 우리의 역할은 모든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보를 위해 한순간도 눈을 깜빡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이먼드 사령관은 이달 들어 3차례 감행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 대처와 관련해 우주군의 구체적 역할이 무엇인지 묻는 VOA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금도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들에게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북한 역시 위성통신을 교란하는 이른바 반우주 무기체계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질문에 어떤 국가든 보장된 우주 접근을 해치려고 한다면 오늘 당장 수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장된 우주 접근은 국가안보 전략의 필수적 요소이고 우주군과 우주사령부는 이를 수호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레이먼드 사령관은 또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적절히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가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전무하다며 전날 첨단 극고주파 AEHF 위성 발사 성공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첨단 극고주파 위성 AEHF망은 기존 미국의 전략통신 위성 체계인 밀스타의 대체용으로 설계됐습니다. 이번에 쏜 6번째 위성을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서 지상과 해상, 항공체계를 통해 작전을 수행하는 지휘관과 전투원들에게 생존 가능하고 보안이 강화된 통신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첨단 극고주파 위성망은 기존보다 적성국의 통신 교란 공격에 대한 생존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군뿐 아니라 호주와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군 등과의 합동 통신 보안을 유지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레이먼드 사령관은 최근 첫 공격용 무기체계인 대통신체계 블록 10.2, CCS 10.2 등을 실전 배치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우주군의 인력 충원과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구조 설계 등과 관련해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북한 선박 상당수가 해외 운항을 하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도 막지 못했던 제재 위반 행위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북한 남포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에는 100여 척의 선박이 보입니다. 남포의 주요 항구 인근과 서해 바다 쪽에 머물고 있는 이들 선박들은 이동 시 관측되는 물살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바다에 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달 촬영된 다른 날짜의 위성 사진에서도 이들 선박들이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운항 중단이 수일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를 비롯해 2017년과 2018년 3월 당시 이들 지역을 촬영한 위성 사진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때는 항구 주변에 머물고 있는 선박의 숫자가 올해와 비교할 때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남포항을 떠나 다른 나라 등으로 운항 중인 선박이 올해보다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는 이런 현상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여파로 해석했습니다. 합동군사연구소는 2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해외에서 활동하던 북한 선박들이 모항인 남포로 되돌아와 운항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보고서는 지난달 2일 남포 일대에서 발견된 선박이 50척이었지만 같은 달 14일엔 109척, 그리고 이달 9일엔 132척으로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운유 중인 선박들의 북한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화물선과 유조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선박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한 남포 일대에선 전례가 없는 현상이라는 게 합동군사연구소의 분석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도 합동군사연구소의 보고서와 자체 분석한 위성사진 자료를 토대로 남포항 일대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불렀지만 대북 제재에 있어선 코로나 바이러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효과적인 동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조차 막지 못했던 석탄 밀수출 등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남포의 석탄 항구는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분주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특히 BOE는 1년치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남포의 석탄 항구에 드나든 선박이 최소 71척, 월 평균 6척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 1월 말 국경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최근 중국 해관총서가 공개한 북중 간 1, 2월 교역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북한의 수출은 72%, 수입은 23%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식 무역뿐 아니라 제재 품목이 포함된 비공식 밀무역 또한 감소하고 있는 정황이 이번 위성사진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겁니다.
이처럼 북한의 국경 폐쇄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대응이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역은 물론 관광산업, 그리고 장마당 등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내 장마당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27일 노스코리안 이코노미 워치에 기고한 글에서 국경 폐쇄 직후 급등했던 시장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지난 7일 북한 쌀값이 전년도 대비 25% 올랐다고 전했는데 이는 국경 폐쇄 직후 보였던 36% 인상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국경 폐쇄 직후 불안감에서 과도하게 반응했던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 정권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가격 통제를 실시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정권이 쌀값 등의 상한선을 정해놨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이 같은 정부 차원의 가격 통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같은 나라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물품 거래가 정부의 통제를 피해 암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고 낮은 가격에 물품을 팔기 원치 않는 상인들이 상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격 통제 정책은 심각한 생필품 부족 현상이 일어났을 때 매우 한정된 기간 내에 실시돼야 한다고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앞서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지난달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감지된 변화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One of them is that they simply need more resources partially because of sanctions.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이런 통제가 국제사회의 제재로 부족해진 재원을 각종 세금 인상 등 시장 개입과 통제로 충당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스위스가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관련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소독용품과 개인보호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7일 스위스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청이 신청한 약 9만 스위스 프랑, 미화 9만 5천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서한에서 스위스 개발협력청이 대북 지원을 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가 북한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청의 인도주의 지원국이 이번 달 5일 제재 면제를 요청했고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를 11일자로 승인했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대북제재 면제를 받은 네 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국경 없는 의사회와 국제적십자연맹, 세계보건기구가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스위스 개발협력청은 북한 내 30개 병원에 약 5만 5천 스위스 프랑, 미화 5만 8천 달러의 소독용품 세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체적 지원 물품에는 스위스 비정부기구 안테나 재단이 생산한 차하 염소산 나트륨 생산 기계 등이 포함됐습니다. 차하 염소산 나트륨은 살균과 소독 효과가 있는 화학 물질입니다. 아울러 소독용품 지원을 받을 30개 병원의 목록도 공개됐습니다. 평양 내에서는 력포구역의 인민병원 한 곳만이 지원 대상이며 북중 접경 지역인 자강도를 제외한 8개 도에 위치한 병원들에 소독용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중 평안남도가 8개 병원으로 가장 많고 평안북도와 황해북도가 각각 5개입니다. 이와 함께 스위스 개발협력청은 약 3만 5천 스위스 프랑, 미화 3만 7천 달러 상당의 개인보호장비 2천 세트도 북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개인보호장비에는 방호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알코올손 세정제, 안면보호대, 장갑, 가운, 그리고 보안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청이 대북제재 면제를 받은 것은 올해 2번째입니다. 앞서 1월에는 태양열 펌프 6 공급 시스템 수리를 목적으로 대북 물품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번 대북 지원 계획은 스위스 외교부가 북한 당국의 코로나 대응 방안을 문제 삼아 이번 달 9일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의 인원을 철수하고 잠정 폐쇄한 이후 나왔습니다. 스위스 외교부는 이번 대북 지원 배경과 전달 경로 시점을 묻는 VOA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27일 신종 코로나 대응 관련 개인보호 장비를 북한에 수송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VOA에 관련 대북 지원 물품이 지난주 중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24일 VOA에 중국 단둥에 대기 중인 물품이 아주 이른 시일 내에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원 물품 전달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인접국인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악몽이 될 것이라고 북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방역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의 비영리 단체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27일 한국과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존 델러리 한국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가 창궐하면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악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ve argued that I don't think they have a major outbreak. That doesn't mean they couldn't. And if they did, that's going to be. 델러리 교수는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방역 지원을 해야 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에서 대규모 발병이 없었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모든 국가들의 방역 노력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상식적 주장을 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방역 역량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검사 능력을 갖췄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can deduce they have some capacity to test. I've tried hard and talked to a lot of people to figure out. 델러리 교수는 실제로 유엔을 통해 볼 수 있다며 인도주의 단체들과 세계보건기구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신종 코로나 관련 의료용품에 대해 제재 면제를 받았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가 1,500개의 신종 코로나 진단 키트를 북한에 보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사태 초기에 북한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가 북한 코로나 방역 역량의 중요한 변수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종 코로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한국의 대응 사례도 다뤄졌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정민 NK뉴스 기자는 한국의 준비된 코로나 방역 체계 중 하나로 의료보험 제도를 들었습니다. Because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allows people to get medical treatment without having private insurances, health insurance.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사람들이 민간 기업의 건강보험 없이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며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특정 증상이 있는 경우 모두 병원을 찾는다는 겁니다. 또 한국은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 감염 여부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델러리 교수는 한국의 코로나 방역 체계의 또 다른 특징으로 관련 세부 정보의 공개와 빠른 전파를 들며 이런 전략이 다른 국가들과의 큰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코로나 진단을 통해 생산되는 자료들은 즉시 대중에게 전달되고 이를 통해 주변에서 코로나와 관련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매우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델러리 교수는 또 한국의 방역 조치와 중국이 우한과 후베이성에서 내린 매우 엄격한 조치를 비교했습니다. 한국의 몇몇 정치인들이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도시 대구를 봉쇄할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봉쇄가 아닌 관리를 선택해 대량 감염 우려라는 불을 껐다는 겁니다. 델러리 교수는 이는 민주주의가 작동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미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 출신 자영업자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고 그럼에도 직원들 급여는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훨씬 열악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크게 두렵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미 동부에서 자영업을 하는 탈북민 출신 데보라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해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데보라 씨는 지난 2006년 탈북민으론 처음으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후 요즘 가장 당황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제 남편하고도 이게 지금 뭔 일이야 살다가 진짜 무슨 우리 부모님들 우리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전쟁을 겪었다 피지컬리 완전 그런 전쟁을 겪었다지만 저희는 소리 없는 이 시대에는 에너미도 보이지 않는 에너미랑 싸운 이런 전쟁을 또 겪고 있구나. 진짜 신선한 이런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혼 후 연간 수십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해산물 가게를 여러 해 동안 운영했지만 매출이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3, 40% 내려간 거죠. 매상이 작년보다는. 지금 절반 상태는 아니고
저희는 당장에 지금 직원들 주급이 걱정이고 한두 명도 아니고 좀 몇 명이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일단 걱정이고 다행히 작년에 좀 또 세이브한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단 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황이 좀 나아져요. 이 지역의 해산물 판매는 겨울에 잠잠하다가 봄부터 매상이 많이 오르는데 지금은 상황이 거꾸로 가고 있어 당혹스럽다는 겁니다. 데보라 씨 부부는 이 때문에 매장 주차장에서 상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커브사이드 픽업 등 다양한 조정에 나섰습니다. 컬브사이드 있잖아요. 원래 그런 건 안 해주는데 컬브사이드 픽업도 저희가 직접 해주고 막 이렇게 고심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방법을 하나하나 그냥 일반적으로 해왔던 그 상황을 좀 착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그 적은 인원이라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했거든요. 데보라 씨처럼 미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미국 중소기업협회가 이달 중순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명 중 3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타격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객과 손님이 많이 줄고 있고 회원의 38%는 재정을 낙관하기 힘들다고 응답했습니다. 데보라 씨도 이 때문에 2조 달러에 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쓰일지 관심이 많다고 말합니다. 모색을 하려고 지금 매일매일 지금 그 대통령이 나온 그 프레스 컨퍼런스 지금 이렇게 매일 지켜보고 있고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 또 지금 또 주마다 또 각 주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또 그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주정부 그것도 눈여겨보고 있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비하고 있으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자금 4천억 달러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대 $10,000까지 신청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을 통해 3,500억 달러의 특별 저금리 대출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지난 2월 말 현재 220명. 이 가운데 다수가 식당과 세탁소, 해산물 가게 등 자영업을 하거나 소규모 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데보라 씨는 가게 외에도 학교 휴학으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2 자녀를 가르치고 돌보느라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조금 당황은 되지만 북한에서 이보다 훨씬 어려운 생활을 견뎠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두렵고 막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막 공포에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너무 공포스럽죠. 다른 이런 겪어 못 본 사람들은 얼마나 진짜 무섭고 두렵겠어요. 진짜 다 직업 잘리고. 근데 또 저희가 누굽니까? 또 이런 또 악조건에서 저희는 다 잘 훈련되어 있고 이런 적응력은 또 세상 최강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살던 자체가 저희는 챌린지였거든요. 저희는 몰랐지만은. 악조건이었잖아요. 거기 사는, 그걸 살 때 상황에 아무것도 없이, 진짜, 뭐, 배급도 안 주고, 고난의 건데, 그 악조건에서 저희가 버텨서 살았잖아요. 뭐, 몇십 배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텨가지고, 별로, 데보라 씨는 그러나, 고향의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생각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은 믿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니 너무 걱정되죠. 여기서 벌써 이게 코로나 말이 딱 터질 때도 그럼 북한은 어쩌지? 그 열악한 의료 환경과 열악한 영양 상태와 완전 전멸할 수 있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걸리면은.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되고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 기도밖에 없죠. 기도 열심히 밤낮으로 제발 무사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죠. 뭐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데보라 씨는 북한 당국이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상황을 밝히고 국제사회와 협조해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미국에 진단키트 수출 절차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잠정 승인을 받은 한국 업체 3곳이 진단키트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30일 미국이 한국 측에 사전 긴급 사용 승인 번호가 부여됨으로써 잠정 FDA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통보했다며 이번 조치로 미국에 바로 수출이 가능한 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앞서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단키트 생산업체 3곳이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 절차상 사전 승인을 획득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발표했고 이번에 정식 승인에 앞서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이 당국자는 30일 아침 미국 백악관과 교신을 해 조만간 조달 절차가 개시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받았다며 계약이 되고 물량이 준비되면 바로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FDA 승인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긴급 상황임을 고려해 잠정 승인만으로도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30일 오전 백악관과 추가 소통을 통해 조만간 조달 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르면 30일 오후 해당 업체들에게 미국의 잠정 승인 사실을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도 선정한 업체들이 미국에 조달하려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에 한국 정부가 통보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들 3개 업체 외에도 향후 추가로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핵심 요인으로 떠오른 해외 유입 증가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다음 달 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만 실시했던 자가격리 조치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정 본부장은 단기 체류자에 대해서도 국익과 공익을 위한 방문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곤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9일 0시 기준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비중은 4.3%인 412명입니다. 이 중 한국 국민은 377명, 외국인은 35명입니다. 한편 다음 달 15일 총선을 앞둔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주미대사관 등 25개 나라 41개 제외 공간의 제외 선거 사무를 다음 달 6일까지 중단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제외 선거 사무가 중지된 지역은 총 40개 나라 65개 공간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총선의 재외투표 기간은 다음 달 1일에서 6일로 선거 사무 중단에 따라 이들 지역에 있는 유권자는 투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들 지역의 재외선거인은 8만 500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 17만 1,959명의 46.8%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미대사관,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호놀룰루, 휴스턴 총영사관, 주 시애틀 총영사관 앵커리지 출장소, 주 휴스턴 총영사관 댈러스 출장소 등 12개 공관의 선거 사무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밖에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 요르단 등의 주요 공관이 포함됐습니다. 선관위는 미국과 캐나다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 입장 표명이 있거나 주재국의 제재 강화로 정상적인 재외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선 외교부와 재외공관과의 논의 끝에 재외선거 사무를 추가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UN 인권 최고 대표가 전 세계 수감시설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각국 정부가 긴급히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도 코로나 대처에 극도로 취약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첼 바첼레트 UN 인권 최고대표는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도소와 감옥, 이민 수용소, 거주용 요양원과 정신병원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이런 시설 내 극히 취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창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각국 정부가 위기 대처 계획에 이런 시설에 구금돼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다뤄 수감자와 직원, 방문객 또 더 넓은 공동체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가 전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충분한 법적 근거 없이 구금한 모든 사람을 풀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정치범이나 비판적 반대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사람들을 석방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수감 시설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취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용소 생활 경험이 있는 탈북민들은 북한의 수용소가 위생, 의료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증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제15호 요독관리소 출신의 탈북자 강철한 씨는 지난 2014년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부시 센터와의 대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한 바 있습니다. 발전 티비스라든지 장 티비스라든지 결핵, 간염 이런 것들이 창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전염병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이제 홍역 같은 것들도 돌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염병에 상당히 이제 취약했고요. 북한 보건 전문가인 코트랜드 로빈슨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는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수용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체 인구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특히 폐쇄된 공간에서 충분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지내는 사람들에는 영향이 확실히 크다는 겁니다. 로빈슨 교수는 그러면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수감되어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북한의 수용소가 복잡하고 비위생적이며 수감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수용소가 유엔이 공포한 수감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 기준마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감시설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중대한 우려사항이란 겁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내 수용소에 유입되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두려울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수용소 내부 상황이 비위생적이고 수감자들은 이미 허약해진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수용소 내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숄티 대표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달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상 간 친분과 외교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북한의 의도와 앞으로의 미북 협상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친서 외교가 2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을 도울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북한과 이란을 거론하며 이 나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도울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North Korea, Iran, by the way, and others. We are open for helping other countries.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는 지난 1월 8일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보낸 축하 서신에 이어 올 들어 2번째입니다. 앞서 이날 새벽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개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며 대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미북 관계를 개인적 친분에 기대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두 나라 사이의 역학적이나 도덕적으로 평형이 유지되고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두 나라 관계와 대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북 친서 외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냈다는 점입니다. 이 담화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자신 이름으로 발표한 2번째 담화입니다. 앞서 김여정은 이달 초 한국 청와대를 거칠게 비난하는 첫 담화를 낸 데 이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담화를 낸 겁니다.
북한에서 그동안 대남 담화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대미 담화는 외무성이 주로 맡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김여정이 따라 대남 대미 담화를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국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말했습니다. 대부분 담화라는 게 뭐 그동안 김계관이 뭐 최선희 뭐 이런 김영철 이런 사람들이 담화를 냈는데 김여정 이름으로 담화를 낸 거는 이제 3월 들어서 두 번째고 미국을 향한 담화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번 담화를 보면 개인적인 생각 등 1인칭 화법을 쓴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북한의 통상적인 담화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 내부 권력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김여정이 대남과 대미 관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more profound than that. There is a fundamental rewiring of the internal dynamics inside the 김여정 담화의 표현이나 톤이 지난번 청와대 비난 담화와 다른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지난 3일 청와대를 비난하는 담화를 보면 전응아, 바보, 강도, 겁먹은 개 같은 저급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이번 담화에는 개인적 친분, 따뜻한 인사, 충심으로 사의 표명 같은 우호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김여정을 내세워 친서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미국에 최대한 할 말을 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김여정 담화를 북한이 새로운 미북 채널을 열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년간 외무성 채널로 미북 관계를 열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김여정을 통해 미국과 의사소통을 원할 수도 있다고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국장은 말했습니다. And therefore, I think that the North Koreans are signaling that they want a different kind of.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내놓은 담화 자체는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제재를 풀지 않으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지난해 10월 북한이 김영철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낸 담화와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북한은 조미 관계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형성된 친분이라며 모든 것은 한계가 있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이 담화에서 미북 대화가 재개되려면 공정성과 균형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힌 대목은 북한이 평소에 해오던 제재 해제와 계산법 변화 요구와 비슷한 맥락이라는 지적입니다. 다시 문성묵 통일센터장입니다. 미국을 향해서 그동안 강도적인 조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CVID 뭐 이런 것들, 뭐 선핵 포기 이런 것들은 다 불공정한 것이고 강도적인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동안 북한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은 점잖게 했지만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올해 36살인 김여정은 최근 북한 정권의 명실상부한 실세로 자리 잡은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2014년부터 5년간 노동당 선전선동부에 있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 실무를 챙겨왔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는 담배를 피우는 김 위원장 옆에 잿더리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김여정은 의전 업무에서 손을 떼고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10월에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된 데 이어 12월에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뒤 북한 수뇌부는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노동당 2인자인 리망건 조직지도부장을 공개 해임했습니다. 관측통들은 이 해임을 김여정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일성 고급 당학교에서 비리가 발생하자 김여정이 이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보해 리망건을 해임시켰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그 리망건을 날리는 걸 연출할 수 있는가? 이것은 김정은 빼고 김여정밖에 없기 때문에 김여정이 그 모든
연출 총감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북 관계와 관련해 북한에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교착 상태를 유지하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가는 겁니다. 문제는 11월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북한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새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년간 쌓아놓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경제난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4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1월 말 북중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수출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북한은 1, 2월에 중국에 1,067만 달러를 수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약 72%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게다가 외화벌이 수단인 관광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국경 차단으로 400여 개 장마당 물가가 올라 북한 내 민심이 흉흉하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묵 센터장은 미북 관계가 재개되려면 내년 봄은 돼야 될 텐데 그때까지 북한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변수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 부문을 닫고 있어서 장마당마저 흔들린다고 또 뭐 쌀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북한은 확진자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는 확진자가 있다고 보는 게 정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얼만큼 견딜 수 있겠느냐. 견디기가 어렵다면 뭔가 김정은이도 대화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한국과 미국을 활용하려고 할 가능성은 있지만 두 번째 선택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인도적 지원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해군 분석센터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이 절박한 상황에 처한다면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s going to be played out over the next few weeks or months.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 수뇌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제즈의 개량형을 한국 등 영내 동맹국에 배치한다면 남중국해 군사 충돌 시 중국 본토 타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미 의회 예산국이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이 미 해군의 지함대공 미사일인 스탠다드 미사일 SM-6을 발사할 수 있는 지상부대 사용을 허용할 경우 미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예산국이 최근 발트해 지역과 남중국해 유사시 미군의 도전 과제를 완화할 수 있는 지상 기반 장거리 미사일 배치 옵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배치를 검토해야 할 미사일로 지상 기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제즘의 개량형과 지상 기반 장거리 대함 미사일, 지상 기반 스탠더드 미사일 6 등 3개 옵션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제즘 개량형을 미 육군이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다면 해군과 공군의 지원 없이도 고성능의 정적인 기상 기반 목표물을 장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영내 동맹국들이 미국의 제즘 개량형 배치를 허용한다면 남중국해 유사시 중국 본토의 목표물에 대한 미국의 타격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제즘 개량형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중국 북부 대부분이 사거리에 놓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인 지상 기반 장거리 대함 미사일은 미 지상군의 스텔스성을 지닌 대함 순환 미사일을 제공함으로써 장거리에서 함선을 공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중국해 유사시 미국이 중국 함선에 대한 봉쇄를 결정할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함선이 북미로 향하는 북부 노선을 거칠 경우 이 노선은 미국이 일본, 한국, 타이완과 맺은 3개 조약을 모두 우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지상 기반 장거리 대함 미사일의 사거리가 중국 함선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이 지역에서 미국은 주변 해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지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옵션인 지상 기반 스탠더드 미사일 SM-6은 남중국해 유사시 중국군의 이점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M-6은 미 지상군의 해군의 지함대공 미사일을 제공함으로써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일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장거리에서 파괴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종종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동맹체제의 취약점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취약점은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동맹체제는 대부분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집단 방어조약이 아닌 미국과의 양자협정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81년 3월 30일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워싱턴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총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총격범의 이름은 존 힌클리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 사이에 서 있다가 레이건 대통령을 향해 6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대통령과 3명의 사람들이 총에 맞았습니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옆에 있던 제임스 브래디 백악관 대변인은 머리에 총상을 입었고 대통령을 경호하던 티모시 메카시도 옆구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또 DC 경찰관 토마스 델라한티도 목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70세의 고령임에도 총탄 한 발이 왼쪽 허파를 관통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아내 낸시 여사에게 고개를 숙이는 걸 깜빡했다며 농담을 했고 수술을 집행할 의사에겐 공화당원이길 바란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수술은 2시간이 걸렸고 총격을 당한 지 2주가 채 안 된 4월 11일 레이건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살의 총격범 존 힌클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1982년 정신병원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2016년 석방됩니다. (1856년 3월 30일) 1853년에 시작된 크림 전쟁이 그 막을 내립니다. 크림 전쟁은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고 오스만 제국, 영국, 프랑스, 사르데냐를 다른 한편으로 벌어진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전쟁의 1차적인 배경은 오스만 제국의 쇠퇴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4세기부터 500년 넘게 세계사의 주역으로 행세하며 강대국을 자임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스만 제국의 영광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사양길에 접어듭니다. 쇠락해가는 대제국을 지켜보던 유럽 국가들은 대제국이 물러간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암투를 벌입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겨울에 얼지 않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바로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흑해 연안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오스만 투르크를 공격합니다. 러시아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경계심을 품은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에 맞서 기독교도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오스만 제국 편에 서서 개입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오스만 제국, 영국, 프랑스가 동맹을 형성하자 뒤이어 이탈리아 남부의 사르데냐와 오스트리아도 가담합니다. 비록 러시아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했지만 결국 러시아는 패배해 철군하고 향후 러시아는 흑해에서 무장을 해제당해 흑해는 비무장지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림 전쟁은 세계적인 위인 2사람을 탄생시켰습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와 간호사 나이팅게일입니다. 톨스토이는 전쟁의 참상을 세바스토폴 이야기라는 글로 엮었고 이는 나중에 톨스토이가 불후의 명작 전쟁과 평화를 지필하는 토대가 됩니다.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은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헌신적으로 간호하고 부상병들이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간호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최초로 간호학이라는 학문을 창설한 것으로 간호학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